10년 이상 동안 저는 김민수의 어머니 이영자님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청소부터 기본적인 생활 지원, 다리 마사지, 침대 위에서 자세를 조정해주는 일까지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저는 한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김민수는 그제서야 가족 여행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준비에 힘을 쏟았죠. 가방 하나하나를 챙기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짐을 다 싣고 엔진을 걸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민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차에 공간이 없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그 옆에 서 있던 우리 아들 박준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긴 여행이에요. 또 허리 아프다고 투정하실 거잖아요. 우리 딸 최유진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지나가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그들은 모두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는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다. 그 사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그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가 친한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내가 수년간 집에만 갇혀 그의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내 남편은 전국을 돌며 그녀와 함께 추억을 쌓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독서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김민수, 박준호, 최유진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 웃고 있었다.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마치 내가 속하지 않은 가족 앨범을 위해 포즈를 취한 것처럼. 갑자기 2해 전 추수감사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소파에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단순한 사진이었다. 모두가 투덜거렸다. 귀찮아. 다음에 하자. 엄마, 요즘 누가 그런 부끄러운 가족 사진을 찍어? 결국 그들은 사진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었다. 나와 함께 찍는 걸 반대했던 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모여 있었다. 그 같은 친구와 웃으며 행복한 완전한 가족처럼 사진을 연이어 찍고 있었어요. 그녀를 즉시 알아봤어요. 정수빈. 우리는 대학을 함께 다녔어요. 김민수는 그녀를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부르곤 했어요. 전화를 든 손이 떨렸어요. 발코니에서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이었어요. 벽이 침묵으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방에서 방으로 헤매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영자, 완전히 침대에 누워 혼자 있을 수 없는 그녀를 돌보는데 수년을 보냈다. 김민수는 항상 도움을 피했다. 나는 남자니까. 그런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말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게 쏟아졌다.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명절, 모든 휴가 때, 그들이 삶을 즐기러 떠날 때마다 나는 뒤에 남았다. 이불을 빨고, 바닥을 닦고,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기 위해 기다렸다. 박준호와 최유진은 집에 올 때도 나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학교 때문에 바빴다. 찔서 김민수는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가 나를 안아주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한 유일한 순간이었다. 이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줬어. 내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거야. 한지민, 너와 결혼한 건 내가 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예의도 모르는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김민수가 달콤하게 말하는 것은 제 마음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걸어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한때 보물로 생각했던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스카프, 말린 꽃몇 송이, 2장의 엽서, 깨진 조개 껍질, 그리고 작은 도자기 동물 2마리. 지금 보니 그 물건들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 깨달았다.
길가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물건들이 나를 30년 넘게 위로해 주었다. 그때 정수빈이 그 사진에서 입은 스카프가 떠올랐다. 그 스카프에는 대담한 LV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같은 스카프를 샀다. 비싼 것이었다. 그 1,000조각 하나가 내 옷장의 반 이상보다 더 값졌다. 그리고 말린 꽃들은요? 김민수가 저에게 주며 말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선한 꽃은 며칠 만에 시들지만 말린 꽃은 오래갑니다. 우리 결혼처럼요. 그리고 돌아보면 아마도 그게 진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결혼은 지속되었습니다. 말린 꽃처럼요. 보존되어 손대지 않지만 건조하고 부서지기 쉽고 생기 없는 선반에 두고 잊혀지는 것. 만약 그가 정말 그 말을 믿었다면 왜 정수빈은 그 사진에서 신선한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올랐다. 가슴이 불타올랐다. 전화를 들어 김민수에게 걸었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다. 마침내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고 단호했다. 빨리 말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차에 내 자리는 없었는데 정수빈에게는 공간이 있었어? 잠깐의 침묵,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함께 왔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친구야. 그게 전부야. 그녀가 나랑 아이들을 위해 호텔을 예약해줬어. 너, 이제 질투하는 거야?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지구상의 모든 호텔 중에서 정수빈만 예약할 수 있었다고? 정말로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면 그 호텔이 특별했나? 옷을 벗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 아마도 더 부드러운 시트도 있었을 거야. 전화 너머에서 김민수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휘저으며 무시했다. 거짓말 그만해. 그는 짜증나게 말했다. 거짓말을 퍼뜨리지 마. 정수빈은 가까운 친구야. 그게 전부야. 이번에는 안 데려갔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다음에는 같이 갈 거니까. 알겠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냥 그렇게. 얼마 후 박준호의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다. 엄마, A가 친구를 통해 엄청난 호텔 할인을 받았어요. 최유진과 제가 아빠를 돌보고 있어요. 모든 게 완전히 괜찮아요. 이상한 일 없어요. 아, 그리고 새 컴퓨터를 주문했어요. 내일 배달될 거예요. 도착하면 제 방으로 옮겨주세요. 조심해서 옮겨요. 비싸니까. 나는 웃었다. 건조하고 쓴 완전히 빈 웃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도로 여행에는 너무 약했지만 무거운 상자를 위층으로 옮기는 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의 아버지랑 똑같아. 김민수는 항상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깊이 걱정하는지 말하곤 했다. 듣는 사람마다 한숨을 쉬며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들이라는 듯이 행동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가 그녀를 위해 울었던 유일한 순간은 사람들을 인상시키기 위해 보여줄 때뿐이었다. 그녀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 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내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닳고 건조하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한 가지 분노의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어? 눈물을 닦고 떨리는 숨을 쉬며 파기 시작했다. 생각나는 모든 플랫폼에서 정수빈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거꾸로 추적했다. 여행 사진이 계속 이어졌다. 몇 달에 한 번씩. 때로는 그녀와 김민수만 있었다. 다른 때는 박준호와 최유진이 함께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 사진들은 아마도 김민수의 계정에 계속 올라와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내가 볼 수 없도록 했을 뿐이었다. 집안일로 허덕이며 더러운 시트를 세탁하고 바닥을 닦고 식사를 계획하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나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영자의 돌봄에는 세심함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침대 교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목욕시키고 사지를 마사지했으며 매일 그녀의 몸을 돌려주었습니다. 김민수가 그 한 번만 나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집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민수가 정말 정수빈을 사랑했다면 왜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는 나를 쫓아왔어요. 나와 함께 있기를 고집했어요. 나는 항상 지친 주부만은 아니었다. 한때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여자였다. 날카로운 머리,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사람들이 멈춰서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알았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장시간 일하며 나를 혼자 키우셨다.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학급에서 상위권으로 졸업했다. 미래는 넓게 열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 나는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까지. 저급한 놈들이 나를 집까지 따라왔을 때까지. 나는 위기에 처한 여자가 아니었다. 방망이를 잡고 그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그 후 이야기는 왜곡되었다. 그녀는 너무 강렬해. 그런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 남자는 없을 거야. 그녀가 그들을 자극했을 거야.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서서 참아야 했을까? 여성답게 보이기 위해서 경찰은 그 깡패들을 체포했지만 나는 시선과 속삭임, 판단의 대상이 되어 남겨졌다. 밤마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러다간 누가 너를 결혼 상대자로 원하겠니? 그때 김민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대학에 진학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느 오후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카페 한가운데서 그는 내게 사랑 편지를 건넸다.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는 선언했다. 이 소녀는 사랑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을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나를 운 좋은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존경받는 남자에게 선택받은 운 좋은 여자라고 김민수에게 감사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대학에 가기 위해 떠났을 때 나는 모든 돈을 모아 그에게 셔츠와 새 신발, 그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을 보냈다. 그가 돌아와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집을 돌봤다. 아이들을 키웠고 그의 부모님을 돌봤다. 나는 모든 것을 했다. 모범적인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 모범적인 며느리. 나는 그와 함께 제단 앞에 서서 손을 잡고 그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충실히 지킬 것을 약속했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궁금해졌다. 정수빈이 항상 그 사람이었다면 왜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나를 결혼시켰을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를 때려서 뭔가를 느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정장뿐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그 정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 정장을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모든 힘을 다해 밟아댔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 낚싯대를 부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무력감을 덜어줄 무언가, 통제권을 되찾아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집안을 휘저으며 김민수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찾았다. 그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문화적인 지성인인 척하는 걸 좋아했다. 그의 서재는 비싼 책들로 가득 찬 선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노트더미,
트로피처럼 수집한 희귀 서명본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 방을 사랑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었고 그의 자아가 드러난 공간이었다. 김민수는 프리미엄 브랜드 셔츠만 입었다. 그 셔츠는 딱 맞게 다려야 했다. 그의 가죽 신발은 매일 닦아 광을 냈다. 낚시 그 남자는 그걸 숭배했다. 여행마다 장비를 청소하고 포장한 건 누구였을까? 맞다. 나였다.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의 몇 년을 바쳤고 더러운 일을 처리했으며 모든 취미를 지원했다.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 분노에 차서 그의 소중한 낚싯대를 잡아당겨 깨끗이 두 조각으로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의 서재로 돌진해 선반에서 책 몇 권을 잡아당겨 찢어발기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 책을 파괴하는 건 너무 단순했다. 그 책들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화폐였고 자부심이었고 유산이었다. 천천히 차가운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좋아. 그가 이 책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그 책들이 진짜로 소중히 여겨질 곳에 보내주겠다. 그의 소중한 서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침실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내어 그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넣기 시작했다. 초판본, 손으로 쓴 일기장, 서명된 소설들. 하나씩 가방에 넣어가며 가방이 거의 닫히지 않을 때까지 채웠다. 그러고는 당당히 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문을 나섰습니다. 몇 년 동안 옛 친구를 만나지 못했죠. 병원에서의 짧은 인사 말고는요. 하지만 그는 시립도서관에서 일했고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서관 입구에서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나를 보자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조드, 이 책들, 이 노트들 정말 놀랍네요. 정말 다 버리려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민수는 더 높은 소명으로 떠났어요. 이건 이제 먼지 쌓인 기념품일 뿐이에요. 진짜로 소중히 여길 독자들에게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는 가죽 표지의 책 등에 손을 대며 고대 유물을 다루는 듯했다. 한정판 수집용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잡자 그의 표정이 경외감으로 변했다. 조드, 이런 책들,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요. 보관하는 게 유산이 될 텐데, 내 아이들이 언젠가 가질 수 있도록 안 될까? 내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어떤 가족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의 책을 신경 쓰겠어요? 나는 침묵을 잠시 유지한 후 덧붙였다. 그래서 원하세요? 아니면 안 원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는 제안이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이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는 그 책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내심 눈살을 찌푸렸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이제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가슴 속에 작은 압박감이 풀리는 듯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자신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세상이 변했다. 앱, 리뷰, 여행 가이드가 있었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라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시카고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그렇게 편안한 기차에 앉은 건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좁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기차 여행은 김민수가 이미 도시로 이사가서 일하고 있었고 그를 방문하기 위해 가장 싼 노선을 선택했다. 버스는 붐비고 있었어요. 두 명의 덩치 큰 남자 사이에 끼어 숨을 쉬기 어려웠죠. 통로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신발을 벗어놓았고 그의 발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섞여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티켓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누구를 위해 돈을 아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에 카페카로 걸어갔다. 뜨거운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만족스러웠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던 시절과 비교하면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내 인생 전체를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희생했을까?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도록 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유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엄마, 뭘 샀어요? 아빠 신용카드로 애 쓴 거예요. 그렇게 무모하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은 제 아파트 리모델링에 쓸 거였잖아요. 화면을 쳐다봤다. 딸이 몇 달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다. 답장을 쓰려던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내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배려해 줄 수 없어요? 차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집을 위해 조금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마저도 빼앗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미 내 돈을 자기들 것처럼 계획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가정부나 다름없다는 듯이. 요리사, 청소부, 조용한 ATM 기계.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 말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썼어. 문제가 있다면 그분과 이야기해. 그리고 잊지 마, 그 돈의 반은 내 거야. 그가 모든 돈을 당신에게 주려고 해도 그는 반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야.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차를 요구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3년간 해외 유학을 했어. 그 언론으로만 10만 달러가 넘었어. 반면 당신의 형은 월 1,000달러 미만으로 주립대학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말해봐요. 누가 더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이 점을 분명히 해두겠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받을 돈은 모두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불꽃이 춤추는 걸 보기 위해 화로에 던져버리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말 직후에 메시지 알림을 꺼버렸어요. 창 밖으로 열차가 열린 풍경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세계는 작은 사각형, 저를 둘러싼 벽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아니에요. 최유진의 투덜거림이 제가 마침내 맛본 자유를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시카고는 놀라움의 도시였다. 에너지로 들끓고 색상과 생명으로 가득 찬 곳, 그런 곳은 처음이었다. 나는 병원의 대기실만이 붐비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마을에서 왔으니까. 처음에는 옛 습관대로 가장 싼 모텔을 예약하려 했다. 돈을 낭비할 필요 없어라고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최유진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녀와 김민수가 휴가를 온천에서 즐기고 5성급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비용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했다. 왜 항상 내가 절약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나는 방향을 바꿨다. 비싸 보이는 호텔을 선택했고 예약했다. 그리고 그 돈은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차이를 느꼈습니다. 부의 향기, 사치의 향기가 느껴졌죠. 거대한 샹들리에가 위에서 내려와 광채를 뿌리며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빛을 분산시켰습니다. 바닥 이트셀프도 반짝이며 모든 반사를 잡아냈습니다. 카운터 뒤의 젊은 여성은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팁을 원해서도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크인을 쉽게 처리해 주었고 몇 분 만에 구름 위에 누운 듯한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김민수와 정수빈이 여행할 때 살던 삶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이 그렇게 젊고 편안해 보였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상태였죠. 돌봄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빛나 보였죠. 그들은 편안함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깨끗한 방과 부드러운 조명 속에서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 속에서 한편 저는 날카로운 알람 시계와 끝이 없는 할 일 목록으로 깨어났습니다. 채소 가격을 흥정하고 고기 양을 온스 단위로 측정하며 돈을 아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삶이었죠.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 모든 절약이 다른 사람에게 쓰일 거라는 걸 알았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전을 세는 걸 그만두고 지출을 2배로 늘렸을 거예요. 그저 조금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친절을 얼굴에서 보기 위해. 하지만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다음 아침에 강하게 나를 때렸어요. 그 호텔에서 한밤에 $400를 썼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배가 뒤틀렸어요. 그리고 김민수가 몇 년 동안 그런 돈을 정기적으로 쓰며 내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집에만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슬픔과 분노로 조여졌습니다. 그래도 탐험할 도시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같은 친절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밀레니엄 파크로 가는 기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호텔들은 항상 이만큼 비싸죠. 어디를 가도?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고객님, 여기는 럭셔리 호텔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산형 비즈니스 체인 호텔이에요. 진짜 5성급 호텔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비싸요. 내 놀람을 눈치챈 그녀는 빠르게 여행 앱을 설치해 가격을 비교하고 미래에 더 나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호기심에 김민수와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검색해봤다. 한밤에 $1,800. 시카고 도심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이 인도에 몰려들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서 나는 크게 그리고 쓰라리게 웃었다. 한지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웃기는 인간이었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사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남은 것의 표면조차 긁지 못했구나. 나중에 밀레니엄 파크에 도착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만. 남편도, 아이들도, 가짜 미소도 없이. 그리고 알다시피 그 사진은 완벽했어요. 그 후 화면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관찰했다. 그런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건 결혼식 촬영 때였다. 그때는 머리가 풍성했고 미소는 빛났으며 웃음소리가 방 안에 누구보다도 컸다. 지금 머리에 은발이 섞여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세월이 세포 하나하나를 빨아들인 듯했다. 그 순간이 깨졌다. 전화기가 울렸다. 김민수, 조드, 내 신용카드로 뭘 한 거야? 어디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침착을 유지했다. 시카고에 있어서. 잠깐의 침묵, 충격이 느껴질 만큼 길었다. 그러더니 그는 폭발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도망친 거야? 혼자 여행한 적도 없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나는 기다렸다가 그가 날카롭게 덧붙였다. 다음에 데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이 나이에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었다. 진짜 걱정. 밖에 나가더라도 돈은 좀 조심해서 쓰라고. 하루에 $600를 다 썼잖아. 그 돈은 나는 그를 끊었다. $786이에요. 나는 천천히 반복하며 각 단어가 분명히 들리도록 했다. 호텔, 음식, 기차표까지 모두 합쳐서 어제 정확히 $786를 썼어요. 당신의 호텔 한 밤값의 반도 안 돼요. 김민수, 왜 이 가족에서 나만 돈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왜 내 돈만 내가 신경 쓰는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재정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아마 그래서 그가 당황했을 거야. 그의 대답은 너무 빨리 나왔고 반사적으로 나온 말 같았다. 그건 다르잖아. 너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급히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조드. 그들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이 여행은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계획된 거였어. 왜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야? 어쨌든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썼잖아. 그걸로 기쁘지 않아? 그러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해서 지금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는 게 어때요? 거기서 내 책들을 선반에서 꺼내서 좀 통풍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는 정말로 내게 그의 책을 통풍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김민수, 내 머리가 바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때야 깨달았다. 그의 책들.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컬렉션 전체를 기부했었지. 그 장면이 떠올랐다. 김민수가 서재에 들어서서 첩한봉과 희귀책들로 가득 찬 신성한 선반을 기대했지만 대신 빈 나무 선반만 마주치는 모습. 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갈 뻔했다. 정수빈에게 시키라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도와주려고 열심이지 않니?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톤이 섞였다. 조드, 요즘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얘 정수빈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미 말했잖아.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그가 그의 문제를 이런 완벽한 날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친구. 웃기는 말이었다. 그가 그 단어를 그렇게 왜곡하는 걸 보면 부끄러움도 없었다. 명작들로 가득 찬 갤러리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지하철을 타고 역사적인 지역으로 향했다. 점심은 아늑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먹었다. 진짜 깊은 피자, 시카고 스타일. 한 입 한 입을 음미했다. 그곳에서 네이비 피어로 산책하며 하늘이 어두워지는 배경에 페리스 힐이 돌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밤이 깊어지자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올랐다. 집에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내내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휠체어를 탄 노부모를 안내하는 모습.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내 마음속에 확고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은 나를 버렸다는 것. 그것은 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놓아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2날 일찍 돌아왔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를 데려왔다. 박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손님이 왔어요. 라고 외쳤다. 최유진은 나를 무시하듯 지나쳐 신발을 벗고 냉장고로 직행했다. 냉장고가 비어있자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돌아섰다. 엄마, 왜 주스를 안 샀어? 집에 오는 길에 문자로 보냈잖아. 나는 박준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나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서두르지 마. 몇 일 더 기다려. 새로운 손님을 혼자서 즐기게 해줄게. 그러고는 최류진을 향해 말했다. 나에게 얼마를 주고 하녀로 고용했어?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정수빈은 부드럽게 비웃으며 내 소파에 편안히 앉았다. 김민수가 오해가 있었다고 했어. 그녀는 달콤하게 말했다. 그가 나를 도와서 해결하라고 했어. 여행 중에 우연히 그들을 만나게 됐어. 그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처럼 미소 지었다. 한지민, 우리는 서로를 오래 알고 지냈어. 만약 나랑 김민수 사이에 뭔가 있었다면 왜 그가 그때 너를 찾아갔을까? 나는 그녀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꿰맨 것이었다. 그리고 가볍게 두드리며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가 더럽히면 아까울 텐데. 젊을 때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이가 들면 뼈만 남는 걸 쉽게 되죠. 취향은 변하는 거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고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김민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몇 달에 한 번씩 편하게 여행을 가는 거요? 평소에 식사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믿기 어렵죠? 더 더러운 걸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수빈의 미소가 사라졌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도 없이 역겨운 비난을 퍼붓는 거야? 사람을 모욕하는 걸 즐기는 거야? 그녀는 코를 킁킁거렸다. 당신이 마을에서 나쁜 소문을 들은 건 당연해. 그리고 생각해보니 김민수는 당신이 친절하다고 했잖아. 분명히 그는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 최유진은 눈동자를 굴리며
내가 그녀가 기대했던 관심을 주지 않자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박준호? 그는 새로운 데모를 옹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정수빈 이모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친절로 여기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잖아요.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한 대의 매질이 날아갔다. 매질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날카롭고 단호하게. 박준호는 뺨을 움켜쥐고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엄마, 정말로 나를 때렸어?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또 거짓말을 하면 다시 할 거야. 그의 입이 열리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해봐. 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여행에서 정수빈을 우연히 만난 게 처음이야? 아니면 같은 작은 우연이 계속 반복된 거야? 서랍에서 인쇄된 사진 한 묶음을 집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사진들은 떨어진 잎사귀처럼 흩어졌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기억들. 내가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나. 나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토록 헌신적이었지. 다른 사람의 어머니에게.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내 하녀에 불과한 거지? 그게 지금의 현실인가? 거짓말은 그에게 두 번째 천성이 되어버렸다. 말해봐. 내가 재촉했다. 설명해봐. 정수빈이 어떻게 가족 여행마다 마법처럼 나타나는지 말해봐. 박준호는 소파의 구석으로 움츠러들며 침묵했다. 정수빈은 사진을 바라보며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야? 그녀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함께 여행했다는 거지. 그게 범죄야. 우리는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전체 상황이 그녀를 웃기게 만드는 듯했다. 뭐, 김민수가 너를 대신 데려갔어야 했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완벽한 모양의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한지민, 여행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 너와 김민수는 그렇게 연결될 수 없어.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서 그 규모를 이해할 수 있겠나? 그녀는 내게 개인 강의를 주는 듯 몸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해. 너는 김민수의 지적 세계에 속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과거를 고려하면 그가 너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그는 머물렀잖아. 모든 걸 고려해도.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걸 말해봐. 만약 내가 그의 위치에 있었다면 매일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살짝 만지더니 조용하고 차분하게 웃었다. 정수빈,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머리를 기울였다. 정말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거야? 그녀의 자신감이 순간 흔들렸다. 우리는 같은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잖아. 내가 물었다. 그리고 기억이 맞다면 내 점수는 내 점수보다 수십 점이나 낮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어. 그냥 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반면 너는 이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3번이나 치러야 했잖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경련을 일으켰지만 곧 중립적인 표정으로 되돌렸다. 그때 김민수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긴장감을 깨뜨렸다. 한지민, 언제부터 그렇게 원한을 품게 됐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정수빈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시험을 다시 봤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그건 그녀가 끈기 있다는 뜻일 뿐이야. 그리고 너는 대학에 갈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버렸잖아. 너는 실패를 선택했어. 그럼 왜 그녀를 판단할 자격이 있나?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의도적으로 컵을 내려놓은 후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내 시선은 강철을 자르듯 날카로웠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물었다. 나는 너보다 점수가 높았어.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나도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강철처럼 차가웠다. 왜 내가 가지 않았는지 잊었나? 내가 대학 지원 마감 직전에 내게 심부름을 시켰잖아. 내 엉망진창을 치우고 내 일을 대신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친 거야. 나는 그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도망가서 도움을 거부했을 때 내 학비를 누가 냈어? 내가 요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거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새 옷을 사준 건 누구야? 내 가족조차 내가 실패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내를 지탱해준 건 누구야? 나는 손가락을 내 가슴에 찔렀다. 나야. 나.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 서서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건가? 김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죄책감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이 옆구리에 꽉 쥐어졌다. 넌 잔인해. 그가 뱉어냈다. 넌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어. 한지민. 그 옆에서 정수빈이 그의 팔에 부드러운 손을 얹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로 돌아갔다. 상처받은 여성의 모습. 그때야 박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엄마, 그만해. 왜 모든 사람을 공격해야 해? 왜 그냥 말하지 못해? 나는 날카롭게 웃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좋아. 그럼 말하자. 내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왜 항상 정수빈이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야? 왜 나 아니야? 너희 세 사람은 작은 휴가를 즐기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배경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진실을 말해, 박준호. 너는 나를 엄마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무급 가정부로 보는 거야? 박준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위를. 다시 김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너는 내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유진은 내가 너를 편애한다고 말해. 너는 내가 그녀를 편애한다고 말해. 너희 둘은 쌍둥이잖아. 특권의식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킨. 내가 문제에 빠질 때마다 내가 계속했다. 최유진은 적어도 책임을 인정했어. 하지만 너는 입을 다물고 자존심이 상식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지. 그녀가 해외로 유학할 때 내가 말했다. 누구에게 먼저 말했어. 너야. 내 의견을 물었어. 내가 동의했어. 그런데 지금은 불공평하다고.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혜에 대해 말하고 싶니? 말해봐. 내가 나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용돈을 정했어. 나 아니야. 추가로 쓴 모든 돈은 내 저축에서 나왔어. 나는 다시 정수빈을 향해 돌아섰다. 눈이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내 작은 여행에 모두 들어갔어. 내가 너를 위해 저축했다고 생각한 모든 돈이 그곳에 쏟아졌어. 박준호의 얼굴은 죄책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에서 김민수로 시선을 옮겼지만 김민수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마디도 없이 박준호는 방으로 달려갔다. 마지막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김민수에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이혼을 원해. 그는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정수빈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아니요. 그와 이혼할 수 없어요.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나요? 이건 내 명성을 망칠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김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정수빈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그는 거에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나 없이는 너는 무용지물이야.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지원해. 김민수, 내가 나에게 빚진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정규직 간호사의 월급은 2,000달러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16년 동안 돌봤어. 대학 시절 내 화려한 옷들은 내가 밤새워서 꿰맸어.
첫 직장에서 나는 한 달에 $1,500를 받았다. 내가 승진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지원했다고 생각하나?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정도로 붉어졌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서명해. 내일 최종 확정할 거야. 김민수는 종이를 집어들고 조건을 훑어본 후 비웃으며 찢어버렸다. 내 재산의 반. 꿈도 꾸지 마. 15,000달러 줄게. 받아라.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 나는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너에게 깨끗이 끊어주려고 하는 거야. 너와 정수빈은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와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김민수. 기억해, 너가 선택한 거야. 나는 돌아서서 가방을 잡았다. 뒤에서 그가 소리쳤다. 한지민, 어디 가는 거야? 집도 아직 안 청소했잖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옥에 가라, 김민수. 다음 아침, 나는 그의 사무실 건물 밖에 서 있었다. 옆에는 김민수와 정수빈의 사랑에 대한 사진과 세부사항으로 가득 찬 큰 포스터 보드가 있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묻자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가 내게 의존해 살았고 내 노력으로 삶을 쌓아 올렸다가 나를 버리려 했다는 것을. 김민수, 충성과 책임을 설교하던 그 남자. 오늘 나는 그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한지민,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한 사람이 말했다. 물론 그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아나? 그냥 사과하게 해. 너희 둘은 지금 삶을 즐기고 있어야지. 나는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생을 즐기라고? 빨래, 요리. 누군가가 해변에서 쉬는 동안 바닥을 닦는 게? 그게 내가 즐기라고 태어난 인생인가? 나는 팔을 교차시켰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내가 안 가져가? 그의 입이 굳어졌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화를 끊자 그는 나에게 돌아섰다. 한지민, 그만둬. 김민수가 병원에 있어서.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정수빈에게 전화해.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는 돌아섰다. 몇 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박준호.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서 거에 울먹였다. 엄마, 아빠의 책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노트들은? 서명된 책들은? 어디에 두셨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신경 쓰는 거야? 그건 그의 인생이에요. 엄마. 그는 서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사라진 걸 보고 쓰러졌어요. 저는 일을 빼고 그를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어요. 그에게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그의 책을 찾아다니는 건 너무 아이 같은 행동이에요. 나는 거에 웃을 뻔했다. 지금도 그는 이 일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차분히 물었다. 저는 그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박준호는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다. 이혼이라니?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 엄마,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세요. 봐,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박준호는 숨을 골랐다. 내가 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 책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잖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줘.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버리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에게 지역 도서관에 확인해 보라고 해.
만약 그들이 그걸 만지게 해준다면 말이야. 박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제발. 농담하는 거지? 그게 웃기냐?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작은 무리로 돌아가 김민수, 그 감사 모르는 자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책들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취약할 줄은 몰랐다. 몇 권의 책이 사라졌고 사무실 소문이 돌았을 뿐인데 갑자기 뇌졸중을 겪었다. 최유진이 말했을 때 그녀는 당황한 듯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뇌졸중을 겪었어요. 보러 갈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이미 내 대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잠시 동안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옛날의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30살이었고 예전에 가장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지는 동안 나는 조용한 해안 마을로 이사 가서 노인주택 단지에서 작은 방을 렌트했다. 삶은 느리게 흘러갔다. 친구들을 사귀었다. 자기만의 폭풍을 겪은 여성들. 우리는 카드 게임을 하고 바다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 그들의 아이들이 방문할 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스카프, 차, 손수 만든 비누. 내 자녀들보다 낯선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이혼은 1년이 걸렸습니다. 김민수는 인맥을 동원해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법원이 모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강제했습니다. 그 찢어진 합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빈이 한동안 그를 돌봤지만 결국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박준호와 최유진, 그들은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그를 돌볼 시간도 유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은 닫혔습니다. 이혼 후 저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해안마을에 한 해 동안 머물다 지역 공예 클래스에 가입했습니다. 직조법을 배우고 재봉을 다시 시작했으며 작은 수성 가게도 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가끔 기차를 타고 근처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화려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작은 탈출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어느 날 그 여행 중 한 번에 제 나이쯤 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누구도 묶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해가 바다로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해했어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었어요.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최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어요. 더 차분하고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저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시겠어요? 나는 웃었다. 최유진, 너는 항상 내가 내 돈을 쓰는 걸 걱정하지 않았니? 그녀는 망설였다. 알아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잘 알아요.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계를 바로잡고 싶어요. 나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항상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이제 달라졌다. 나는 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먼저 탐험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볼게 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때 다시 생각할게. 전화를 끊고 내가 직접 수선한 재킷을 입은 후 친구들과 함께 부두로 가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나갔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왜 지금 멈추겠어?